하나둘 하나둘. 자, 어디 명절 잘 보내셨고 또 새 주가 시작되는데 지난번에 이번 주에 긴 연휴 끝에 수업을 하려니까 그때 입이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나도 어제부터 수업을 어제부터 수업했냐? 이번 주 월요일 날 수업을 했었구나. 나는 화요일 날 쉬고 수요일 날 수업을 하게 되는데 역시 수업이라는 것도 연속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강의도.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공부라는 것도 다시 연속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우리 그 언니는 어디 있어요? 옆에? 쉰데?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자, 오늘은 여러분들 지난번에까지는 문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어문 규정 파트부터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상권으로서는 교재, 그렇죠? 여러분들 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79페이지 있습니다. 179페이지. 새로운 우리 학생분인데요. 직렬 뭐 준비하시나요? 행정직? 행정직. 아주 반갑고요. 앞으로 열심히 해서 내년에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곳을 봐도 뭐 욕인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욕이 될 줄 모르겠는데 딱 공무원 스타일 같아. 자, 어쨌든 그렇게 공무원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제 어문 규정 파트가 되겠어요. 어문 규정, 말의 문법이다라는 덧침이겠죠. 자, 어문 규정 영역은 크게 이제 네 가지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표준어 규정이다. 그다음 그 표준을 대상으로 어떻게 쓰는 것이 올바른 표기법인가를 밝히는 한글 맞춤법이라는 게 있어. 알겠죠? 그래서 표준어 규정, 그다음 뭐가 있다? 이제 한글 맞춤법.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다 같이. 외래어 표기법. 그다음에 노마자 표기법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문 규정과 관련돼서 표준 규정, 그다음에 한글 맞춤법, 그다음 뭐가 있다? 다 같이 외래어 표기법, 그다음에 로마자 표기법. 그 국어의 4대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문 규정에.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이제 표준 규정 속에는 또 뭐가 부처로 들어가 있느냐? 표준 발음법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 표준 발음법. 한글 맞춤법 속에는 띄어쓰기, 그다음에 문장 부호. 여기 하나 더 추가한다면 혼동하기 쉬운 말. 이게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괄적으로 다 알아야 될 것이 이제 어문 규정 파트다. 여기서 최근에 와서 시험 문제 문항수가 좀 줄긴 줄었지만, 그러죠? 뭐 2문제 정도, 문항수가 좀 줄었긴 줄었지만, 실제적으로 그래도 우리 학생들에 있어서의 그 오답률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틀리는 부분 중에 하나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국어 시험이 좀 쉬워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좀 소홀히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런데 이제는 국어는 뭐 80점 맞이할 과목이다, 90점 맞이할 과목이 아니라 이제는 100점 맞이할 과목으로 이제 점점 좀 부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전공 과목이 좀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학이나 행정법이 좀 어려워지고, 이런 공통 과목들이 좀 쉬워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 과목에서 점수를 못 받으면 합격하지 못하는, 어차피 변별력은 그쪽에서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는 다 어려우니까, 거기에서 어떤 그 점수 차이로 인해서 당락이 결정되기보다는 국어, 영어, 한국사에서의 실수가 당락을 결정하는 그런 시험으로 좀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 같으면 국어 80점 맞았다 그러면 잘 맞았어, 못 맞았어요? 예전 같으면 국어 80점 맞아도 잘 맞았다고 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의 80점은 점수가 낮은 거예요. 올해 근데 보면 지난번에 그 시험에 있어서 80점에 있어서 국가직에 80점 맞았어요, 지방직에서 80점 맞았어요 했어요. 근데 그 학생이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어가 참, 제가 처음 공부했는데 제가 80점 맞았어요 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 공부하는 치고는 많이 맞은 거죠. 그런데 그 80점이 합격을 보장해 주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 같으면 다른 과목에서 좀만 선전했다면, 국어 80점 정도 맞았다면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는 점수였는데, 최근에 와서 한 2, 3년 동안 보면 점점점 시험이 좀 쉬워지는 경향 속에서 국어가 이제는 80점을 맞아도 합격하지 못하는, 지금은 이제 90점을 넘어야 되는
그래서 이번에 합격자들의 저희가 국어 점수의 평균치가 93점인가 92.6인가 그 정도로 되는, 그 정도 상당히 이제 높아져요. 그렇다면 그 정도 평균 점수가 그 정도 됐다면 뭐예요? 다 모두가 95점 아니면 100점이다. 하나 정도 틀릴까? 뭐 그런 거 빼놓고는 전부 다 상당히 많은 점수를 맞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가 있어서 뭐 한국사다 해가지고 한국사가 100점 막 이렇게 했잖아요. 95점 100점 한국사.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그랬는데 이제는 영어도 이제는 80 맞으면 안 되는, 알겠지? 80에서 85점, 적어도 90점까지 맞아야 되고, 국어는 100점 맞아야 할 과목으로 이제 부상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여기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좀 더 예전보다는 시험 문제는 쉬워졌으나 이제는 이 과목들에서 공통 과목에서 실수는 결국 합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세 과목이 상당히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옛날같이 세 과목이 좀 어려우면 여기에서 뭐 그렇게 다른 과목에서 좀 점수를 얻고 이 과목에서 좀 점수가 느슨해대로 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되는, 그 중에서도 가장 100점을 맞을 과목이 뭐다? 이제 국어가 돼버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국어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지? 어렵죠. 공부 양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저 문제가 대체적으로 쉽게 나오는 건데 거기서 이제 실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고민스럽고 해야 돼요. 영역도 높죠. 국어의 4대 영역이라고 부른다면 어법, 문법과 이제 어문교를 포함해서 어휘, 문학, 비문학 있어 없어요. 비문학에도 화작도, 화법, 작문, 독서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국어 영역이 상당히 넓죠. 그걸 다 섭렵해야 되거든요. 섭렵해가지고 딱 보면 딱 보면 답 정도 돼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 비문학은 딱 보면 답 정도 됐는데 보통 이제 비문학에 이제 여러분들 다 수능 세대이고 수능식을 받겠으니까 대충 비문학에 대한 접근은 상당히 잘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수준은 어떻게 정도 나오냐? 딱 보면 답 정도. 그래서 비문학을 한 대체적으로 다 10문제가 나왔다, 12문제가 나왔을 때 12문제를 다 소화할 수 있고 다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죄송스러운 좀 말씀이지만 수능 등급으로 대체적으로 2, 3 등급, 3등급 정도도 초반, 알겠습니까? 2등급 정도도 또 후반. 예, 그래서 적어도 2등급 정도 된 사람들이 딱 보면 답 정도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거든. 그럼 내가 그런 수능에서 좀 더 점수 등급이 좀 낮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부분에도 충분히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하지 않으면 비문학도 어려운 거죠,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딱 볼 때는 그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2문제 나왔을 때 12문제를 그 시간 안에 다 풀 수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등급상을 보면 그런 능력을, 그런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만약에 이제 그 부분에 미달되는 부분이 있다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소 때 좀 많이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만점 맞는 것은 쉽다 어렵다? 쉬운 거 아니죠,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어가 쉬워졌다, 국어가 쉽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 수준에 오른 사람들이 시험 끝나고 하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점을 해야 돼요. 거기다가도 뭐까지 해요? 한자까지. 있어 없어요? 우리가 그래도 한자 1시간씩 해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자에 대한 어떤 소위 뭐랄까요, 적응력을 갖추기 위해서 좀 한자를 이렇게 1시간씩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역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휘 파트, 한자 표기 문제, 한자 성어 문제까지 포함해서 알아야 되니까 적어도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비문학이나 문학의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추고 있을 때 결국 어휘, 어법 문제, 이 파트에서 적어도 4-5문제가 나온다. 이 4-5문제가 결국은 뭐냐면 실수가 있느냐 없느냐, 내공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를 갖다가 변별하는 것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우리가 소위 국어의 기초가 되는 것 중에 이제 문법을 좀 배웠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아쉽지만 이제 어문 규정, 실제적인 것이니까 지난번에 국가직에는 문법이 안 나왔고 어문 규정만 2문제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번 지방직 시험에는 문법 1문제, 어문 규정 1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평균 지금 2문제인데 과거에는 이 파트에서 4-5문제가 나왔던 건데 문항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파트에서 실수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는 국어는 몇 점 맞아야 할 과목이기 때문에 100점 맞아야 할 과목이기 때문에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수업 나가는 내용에 있어도 집중력을 갖고 여러분들이 좀 적응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문 규정과 관련돼서는 이런 영역이 있고 이런 것들 전부 다예요. 여기서 최근에 나왔던 것이 뭐냐면 표준어 규정,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그 다음에 혼동하기 쉬운 말, 이것이 나온 거예요 올해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부분도 나올 수 있겠다 없겠다? 있다. 우리가 사실 있다는 전제 속에 공부해야지 다 없어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할 수는 없다는 거지. 다만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시험을 앞두고는 그동안에 잘 나왔던 부분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겠지. 하지만 준비되는 과정에서 이건 안 나와 이건 안 나와 이건 안 나와 해서 제칠 사항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기억을 좀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교재 179페이지의 표준어 규정과 관련돼서 얘기되는데 이거는 그때 위에다 써놔요. 크게 암기 시작. 암기라고 써놔 암기. 자, 이 표준어 규정은 상당히 유동성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유동성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저 변화에 대한 것들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왜냐하면 이 표준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표준어 제 규정 제 1항에 뭐라 나와 있어?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 동그라미 교양 있는 사람 동그라미. 두로서는 현대 동그라미. 그다음에 서울말 동그라미 서울 동그라미 됐습니까? 그래서 다 같이 얘기했어. 자, 교양 있는 사람 두 번째 뭐다 시작 현대 그다음에 세 번째 서울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건이거든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별로 계층적 조건이라고 그래요. 교양 있는 사람 계층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우 미안하지만 동우는 교양 있는 사람인가? 너무 직접적으로 물어봐서 미안합니다. 본인은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죠?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교양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본인이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본인을 들어서 한번 말해봐. 나는 왜 교양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어려운 질문이에요. 교양 있는 사람이 어느 수준까지 어떤 상황이 상당히 추상적이잖아. 그러지? 동우 말을 하려고 했는데 미안해. 괜히 또 동호에게 깊은 얘기까지 물어보면 또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는데 이 교양 있는 사람 우리도 그러죠. 자기네들 다 교양 있다고 얘기해요. 어디까지가 교양 있는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양 있다는 말에 대해서 상당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잖아. 그런 거래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시작점부터 뭐예요? 다소 추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표준어 선정에 있어서 모호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유동성이 있는 거죠.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런 기준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현대라고 했죠. 현대라고 했잖아요. 현대를 시대적 조건이라고 위에다 써놔야 되겠지. 우리가 표준어 선정의 규정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교양 있는 사람에서 계층적 조건. 두 번째가 그리고 되어 있죠. 현대라면 나왔잖아요. 이걸 시대적 조건. 시대적 조건 됐습니까? 그리고 서울이 있죠. 서울에서 지역적 조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자, 그러면 그게 몇 가지가 있다 같이? 세 가지. 첫 번째 교양 있는 사람 뭐다 시작? 계층적 조건. 현대는 뭐다? 시대적 조건. 그 다음에 서울은 지역적 조건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현대라는 것도 어느 때부터 현대라고 해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에 좀 모호성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물론 뭐 우리가 보면 대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뭐 현대다 라고 할 때 1900 우리가 10년대부터 현대로 할 것이냐 20년대부터 현대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막 그런 점에서 현대라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20년대 30년대 또 쓰여졌던 말이 지금 잘 쓰인다 쓰이지 않는다? 쓰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뭐 어느 때까지를 지금을 기준으로 가지고 어느 때까지 70년대 80년대를 갖다 하면 그러면 현대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기준의 모호성이 있겠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자 물론 서울특별시라고 하는 지역적인 어떤 분명히 지역의 어떤 구획은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경계면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이쪽에 있는 사람을 서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역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모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 부분 유동성이 있는 것이 뭐 표준어 규정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정해놓은 표준어 규정은 1988년도에 정해놓은 것이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한 세대가 흐른 거 아니야. 그런 거래요. 그럼 이 말을 자주 사용했던 사람, 자주 사용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 단어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아버지가 표준어고 아버지가 사투리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그런 거래요. 그런 점에서 그것을 우리가 굳이 표준어 규정란에 넣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표준어 규정 속에 넣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게 표준어야? 이게 표준어가 아니야? 서로 설왕설래가 많았던 논란이 많았던 그런 것들을
정해놓은 거지. 아, 일으킬 때는 이게 표주는 거야 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뭐였던 거죠? 헷갈렸던 했던 것들이죠. 그것을 정해놓은 거죠. 아마 그런 물음들이 많았을 것 같아. 근데 보면 끄나불이 맞아요, 끄나풀이 맞아요, 뭐 그럴 거 아니야. 어떤 사람들 끄나불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끄나풀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자꾸 언중들이 끄나풀, 또 어떤 사람은 끄나불 하다 보니까 뭐가 맞아요, 뭐가 표준해요, 조사를 해봤더니 끄나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된소리, 거선소리 같은 거 있어요. 뭐 끄트푸스가 된소리고요. 크트푸츠 있죠. 요게 푸가 대체적으로 거선소리라고 하죠. 이런 된소리나 거선소리는 언제 많이 나오냐? 세상이 좀 평온할 때 많이 나올까? 세상이 좀 더 힘들고 어렵고 뭔가 좀 어두울 때 많이 나올까? 아무래도 사람들의 마음이 좀 강팍해지니까 세상이 좀 어려울 때 이런 된소리가 많이 나오고 거선소리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이런 된소리나 거선소리가 많이 나왔던 시기가 언제냐면 임진왜란, 조선 후기에 임진왜란이다, 병자호란이다, 많은 양난을 거치면서 우리는 세상이 상당히 많이 핍박해졌죠.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다 보니까 이런 된소리, 거선소리가 많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정리됐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표준어 선정에 있어서 아마 그런 영향으로 점점 된소리, 거센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세상이 강팍해지면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말을 통해서 서로 말을 싸납게 하면 서로 어떻게 돼요? 다툼이 많고 분쟁이 많고 싸움이 많을까 말까? 많을 수 있겠지. 사람이 좀 말을 좀 부드럽게 하면 좀 싸움이 없잖아. 그잖아요. 우리가 남녀간에도 또는 부부간에도 말을 좀 부드럽게 하면 좀 경어치를 사용하면 싸움에 있어서 극단적인 어떤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란 말이지. 그렇다면 국가적인 어떤 정책상에서도 대체적으로 무엇을 사용하기 바랄까? 된소리나 거선소리를 갖다가 많이 사용하도록 단어를 갖다가 규정할까? 아니면 애사소리, 보통 소리를 갖다가 선정하는데 저도 힘을 기울일까? 아무래도 애사소리, 그런 것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국가에서의 언어 정책의 경향이야. 알습니까? 무슨 말 알겠죠? 된소리나 거선소리보다는 뭘 사용한다? 애사소리.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기억이 있다, 뭐 쌍기억이 있다, 키억이 있다잖아.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애사소리라고 그래요. 무슨 소리? 애사소리. 이것을 뭐라고 하고요? 다 같이? 된소리라고 하고, 이것을 무슨 소리라고 한다? 거센소리라고 얘기한다. 정리됐어요? 그렇게 해서 애사소리가 있다. 그 다음 뭐가 있다? 시작. 된소리가 있다. 그 다음 뭐가 있다? 다 같이? 거센소리가 있다. 정리됐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애사소리와 대해서 다른 말로 뭐라면 이것을 한자로 얘기한다면 이것을 평음이라고 그래. 평음. 그 다음에 된소리를 경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거센소리를 격음이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애사소리보다 좀 더 센 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것이고, 된소리보다 센 것이 거센소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아까도 아까 말했던 그 이유로 인해서 대체적으로 사람이 무슨 말을 갖다 많이 쓰도록 순화한다? 된소리나 거센소리보다는 애사소리로. 세상이 좀 갑박해지면 뭐 그런다고 하잖아. 뭐 옛날에 보면 경기의 어려움, 경제적인 것에 어려움 오면 자꾸 치마 길이가 짧아진다. 그런 속신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런 표현이 있어요. 또는 우리가 얘기했을 때 다소 된소리나 거센소리도 많이 나온다. 그렇다면 국가적인 정책으로, 언어 정책으로 본다면 이런 세상이 갑박해질수록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되니까 애사소리로 많이 하도록 유도할 거란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표준어 규정을 그렇게 정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워낙 경향성보다는 이런 언중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된소리나 거센소리를 표준어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첫 번째 179페이지 보니까 거센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원래 전제는 뭐라고요? 애사소리를 표준어로서의 선정하는 경향인데 예외적으로 거센소리가 표준어로 인정되는 경우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대표님과 다음에 끄나풀이라고 했죠? 끄나풀이 아니라 다 같이 끄나풀이라고 하는 거예요. 80년대 또는 그 이전에 있어서도 군사정권 속에서 각 대학가마다 이런 요인들이, 국가적인 그런 어떤 정보 요인들, 또 경찰서나 이런 데서도 많이 대학가의 감시를 위해서 파견한 경우 있죠. 그럴 때 많이 대뜸 용어가 바로 끄나풀이에요. 아십니까? 너 끄나풀이지? 너 경찰 끄나풀이지?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죠. 안 하다 보니까 끄나풀보다는 뭐가 많이 사용되더라?
끈앞풀이 많이 사용되더라. 그래서 언중들이 한 적어도 7, 80%가 다 끈앞풀이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끈앞풀보다는 끈앞풀로 하자라고 했던 것이고, 또 하나 볼까요? 나팔꽃 밑줄자. 이 나팔꽃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우리 전통 악기로 뭐가 있냐면 나발이라는 게 있어요. 나발수. 알겠죠? 나발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발. 전통적으로 하면 나발. 어차피 서양 악기의 나팔이나 우리나라의 나발이나 모양새는 좀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이니까 나발꽃 오면 되는데 자꾸 말이지 어떤 서양 경향적인 측면이 있는지 사람들이 나팔꽃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나팔꽃을 맞다고 처리했어요. 거저술이잖아. 나발보다는 뭐다? 나팔. 하지만 우리의 전통 악기에 있어서는 나발을 씁니다. 알겠습니까? 네, 나팔이라고 하자고. 뭐라고 한다? 시작. 나발이라고 해야 돼요. 나발. 전통 악기는 나발인데, 예? 그리고 서양 악기는 나팔이고요. 예? 나팔을 분다. 서양은 그렇죠? 근데 우리 전통이 나오면 나발을 분다라고 해야 됩니다. 다만 꽃과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는 나팔꽃이라고 한다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역도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이 역이라는 것이 보통 무렵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죠. 뭐의 의미를 갖는다? 무렵. 기역 받침이 들어가요. 기역 받침.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발음할 때 좀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쓸 때 이것은 역을 쓸 때 있는데 여기 있을 때는 전역역이다. 또 있죠. 전역역이다. 또는 저물역이다.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럴 때 전부 다 그랬죠. 또는 아침역이다. 물론 띄어쓰기 번호에 있어서는 좀 약간 차이점을 갖고 있어서 나중에 띄어쓰기 배울 때 한번 언급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좀 더 다시 쓴다면 새벽역이다, 새벽역이다, 저물역이다, 저녁역이다. 되겠죠? 그 다음에 황혼역이다. 일단 또 D입니다. 황혼역이다, 아침역이다, 동틀역이다, 해질역이다. 자,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전미사처럼 붙여 쓰는 것이 있고 의존명사처럼 띄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것들이 띄어쓰기로서 시험 문제 더러 출제되기도 했지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부 다 이게 무렵의 의미를 갖고 있다. 뭘 갖고 있어요? 무렵의 의미를 갖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걸 쓸 때는 저녁이라고 할 때는 저녁이라고 쓰지는 않지. 그러니까 저녁을 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가지고 헷갈리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물론 평소 때는 다 구분해서 하는데 실제 시험 문제 나오면 당황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실력을 70% 이상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많다. 무슨 말겠죠? 시험 시간에는 그냥 머리가 확 하얘지는 느낌이 들어서 여기서 갖고 있는 실력의 70%. 그러니까 그만큼 내 눈의 시야가 뭐야 되지? 그만큼 좁아진다는 얘기야. 무슨 말겠지? 마음을 놓고 있을 때는 시야가 넓잖아. 그지? 근데 시험 시간에는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데서 실수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잘 안 보여. 저녁 올 때 기역받침 붙여있는지 기역받침을 쓰는지 안 보여. 그리고 헷갈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녁 할 때는 그대로 기역받침을 써야 되지만 무렵의 의미일 때는 뭘 쓴다 닿지? 기역받침을 쓴다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헷갈려서 왕왕 틀리기도 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살쾡이의 밑줄자, 살쾡이. 부엌 못 오는 사람 없어요. 그죠? 부엌과 관련돼서 얘기한다면 이거는 발음 때문에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부엌이 있다. 또는 뭐가 있습니까? 무릎이 있잖아. 자, 부엌이 있다. 그다음 뭐가 있다 했지? 무릎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을 수 있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뭐가 왔다면 을이 왔다. 그러면 발음을 어떻게 할까요? 발음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렇지. 잘했어요. 부엌을. 다 같이 부엌을로 발음한다. 그 다음에 무릎을 그래야 돼요. 자칫 부엌을 하면 안 돼요. 부엌을 청소한다가 아니라 시작. 부엌을 청소한다. 무릎을 구부린다 라고 해야 되겠지. 무릎을 구부린다가 아니라 시작. 무릎을. 그래서 앞에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말이 오면 앞에 받침을 뒤로 넘겨서 발음하게 된다. 이것을 소위 무슨 법칙이라고 하냐면 여는 법칙이다. 그래요. 무슨 법칙? 다 같이 여는 법칙. 그렇게 해서 좀 알고 있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자, 살쾡이 밑줄 했습니까? 살쾡이 원래 그 쾡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가 고양이를 줄이면 뭐가 되죠? 옛날에 어디 보면 괭이 마을 그런 글도 있었는데 괭이가
고양이의 줄임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 고양이과에 속하는 거니까 뭐라고 해야 된다? 그렇다면 살괭이라고 해야 되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이 살을 갖다가 옛날에 중세 때 그런 히읗 정성천이 있었거든. 밑에 히읗을 갖고 니을 받침으로 끝난 것은 밑에 뭘 갖는다? 마치 뭐처럼.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살고기 하면 히읗이 있잖아. 히읗이 뒤에 추역돼서 살코기라고 그래요. 살코기라고 해야 맞는단 말이야. 그래서 표준어가 뭐예요? 살코기야. 살코기. 그러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이다 보니까 거기에 적용돼서 자꾸 뒷소리를 사람들이 퀭이라고 발음하더라는 얘기야. 살퀭이. 시작. 살퀭이. 그러다 보니까 살퀭이를 쓰는 사람이 적어도 70% 이상을 차지하더라. 살괭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살퀭이. 그래서 살퀭이를 맞다고 정한 거야. 이것들은 지금 뭐예요? 지금 그 당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자, 살괭이가 맞아요, 살퀭이가 맞아요 라고 이렇게 헷갈리니까 정해놓은 거란 말이야. 딱 국가가 뭐야? 국립국어원인데 국가에서 뭐야? 딱 심판을 내린 거야. 이것을 표준어로 써라 라고.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살괭이가 됐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정리됐죠? 이 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칸이라는 거죠. 일종의 섹션을 나타내는 말이죠. 또 공간, 그걸 나타내는 말인데 그거 쓸 때는 원래 한자로는 간이 맞거든. 간. 그런데도 불구하고 빈 칸을 채우실 때 뭐다 같이 칸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둬라. 그러나 조심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윗간이라고 할 때는 간이라고 써야지. 자칫 이것을 윗칸이라고 하면 들린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도 갖다 써놔. 뭐 어차피 뒤에 나오겠지만 표준어, 지난번에 국가직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표준어 문제 한 문제 언급이 됐어요. 아주 기본 상식의 문제. 지금 여기 179페이지,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 17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맞췄다 못 맞췄다? 다 못 맞췄어요. 틀린 사람들이 많아요. 기본 문제인데 표준어 규정 처음 첫 페이지를 공부하는 건데 첫 페이지 공부에 실패한 거지.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가직 때 실수한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털어먹다. 이거 조심해. 별 3개 해놔. 가장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털어먹다가 있다라는 것이 털어먹다. 그 다음에 요게 있고 떨어먹다란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못 썼죠? 털어 없애다. 털어 없애다가 있고 그 다음에 털어 없애다, 떨어 없애다가 있습니다. 자, 이 두 단어가 있죠. 이것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 일단 털어먹다. 여기 털어먹다를 거선 소리 나는 것을 맞는 걸로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럴 때 털어먹다에 있어서 뜻은 뭐냐면 재산을 조금씩 없애는 것을 털어먹다고 그래요. 아이, 그놈이 말이야. 아버지가 남겨준 재산을 말이야. 그놈이 다 털어먹었어. 알겠지? 조금씩 다 없앴어 라고 할 때 털어먹다를 써요. 자칫 털어먹다 할 때 그러니까 이게 맞다는 거예요. 털어먹다. 그럴 때 이걸 쓰면 틀리게 된다. 그런 얘기야. 떨어먹었어? 하면 틀려요. 털어먹었다. 재산을 조금씩 없애다 할 때는 뭐다? 시작. 털어먹었다라고 이해됩니다. 자, 그런데 털어 없애다가 있고 떨어 없애다가 있어요. 이 경우는 똑같은 의미야. 재산을 조금씩 없애다 할 때 떨어 없애다가 맞아. 자칫 떨어 없애다가 쓸 자리에 털어 없애다 하면 틀린다는 거죠. 이것을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래서 털어먹다, 떨어 없애다. 과거의 문제 가운데 교묘하게 털어먹다를 제시하지 않고 요걸 제시한 적이 있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틀렸다라고 했는데 맞는 거야. 알겠죠? 털어먹다 뭘 헷갈렸다? 떨어 없애다 헷갈린 거야. 요거 잘하다. 떨어먹다는 아니지만 떨어 없애다는 거다. 그래서 실제 사전 찾아보면 요것이 같은 뜻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해됐죠? 많이 헷갈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국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은 어려운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 옛날 어려울 때는 한두 개 틀리든 세네 개 틀리든 허용이 됐지만 지금은 문제가 쉬워. 알겠습니까? 그러나 쉬운데 만점을 맞이한다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더 공부에 매진해야 됩니다. 아십니까? 완벽을 키우기 위해서 더 훈련하고 더 반복한다. 쉬우니까 공부 좀 덜하지. 행정학, 행정법만 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고. 행정학, 행정법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제 국어, 한국사, 영어도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돼. 왜? 다 100점 맞이할 과목이기 때문에. 알지? 정말 영어는 좀 100점이 좀 어렵겠지만 저도 이제 90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 그런 과목으로 영어도 부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하고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매진을 해야 될 때다라고 보십니다. 재떨이가 있어요. 재떨이. 이거 좋죠. 이 재떨이는 아주 우리 주변에 보병이 있어요. 좀 친절하게, 요즘에 화장실에 금연구역을 설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걸 많이 놓지 않았는데 옛날 화장실 가보면 전부 다 그런 이것들 많이 놓아요. 재떨이라고 써놓은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재떨이. 재를 털다가 아니라 재를 떨다거든. 그래서 재떨이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오히려 된소리 되는 것을 표준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우리 국어정책에 있어서의 경향은 뭐다 다 같이? 국어정책의 경향은 애사소리. 알겠죠? 평음 이것을 갖다가 쓰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 그게 경향이야. 한데 예외적으로 거선소리나 된소리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언중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허용해 줬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참고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입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에 상관이 없다면 어원에서 멀어진 것을, 그리고 어원에서 멀어진 것을 일반 언중들이 통용하고 있다면 그것을 표준으로 선정해 주자. 이 부분도 역시 상당부분 논란이 있었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중 하나가 강낭콩입니다. 밑줄자 강낭콩. 자, 원래는 강남콩입니다. 강남콩. 강남콩은 어디서 온 말이냐면 중국 강남에서 왔어요. 중국 강남. 중국 강남. 알겠죠? 주장강, 주장, 이남, 강남 지역에서 들어온 콩이어서 강남콩이었는데 자꾸 사람들이 발음하다 보니까 강남콩보다는 뭐가 편해? 강낭콩. 소위 대체로 연구계모화 시켜서 발음하는 것이 좀 더 편하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강낭콩이 됐다. 이것도 역시 알아두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에 와서 강남콩이라고 써요? 강낭콩이라고 써요? 여러분들 다 이미 강낭콩으로 굳어졌지?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변별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적용하라고 한번 해줬냐면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를 표준으로 삼는 경우를 찾아 좀 더 시험 문제를 좀 어렵게 내려면 그 규정에 대해서 그 가지고 그 예를 찾으라는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요. 그래서 설명해 준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특별히 거기 고사시라는 밑줄자 고사. 이 고사는 실제 표준어냐 표준어 아니냐를 묻는 문제보다는 그 자체를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서 고사시나 고사선 오늘날 많이 쓰이지 않지. 오늘날 많이 쓰이지 않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대체적으로 시험 문제 나올 때 뭘로 나온다? 고유어로 나온다. 뭐로 나온다? 고유어. 그 뜻을 묻는 문제로 시험 문제 출제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고사선 크게 두 가지가 있어. 겉 고사시 있고 그다음 뭐에 같이 속 고사시 있다. 겉고사, 속고사. 시작. 겉고사, 속고사시 있다. 겉고사. 여러분들 그 옛날에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지만은 지붕을 갖다 우리가 소위 집으로 엮은 집이 있어. 초가집이라고 하죠. 그럴 때 그 집에 지붕을 갖다 집으로 집을 이을 때 겉에 나오는 새끼줄이 있고 속으로 드러나는 새끼줄이 있어. 아무래도 겉으로 드러나는 새끼줄은 여러 가지 어떤 비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강해야 되겠지. 속으로 들어간 것보다는. 그래서 구분해서 새끼줄은 새끼줄이야. 지붕을 이을 때 쓰는 새끼줄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새끼줄을 겉고삿, 속으로 들어가는 새끼줄을 속고삿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삿이나 이 고삿은 소리가 비슷해. 같죠? 시옷도 디귿으로 대표가 되고 티옷도 디귿으로 대표가 되고 고삿 똑같죠? 똑같은데 표기가 다르다는 것은 의미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혼용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의미를 구별해 써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얘기할 때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얘기할 때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다. 표기가 다르면 소리는 같지라도 표기가 다르면 의미를 구별해 써야 된다 해서 규정해 준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끼줄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걸 써라. 알겠죠? 그리고 이 고삿은 시골의 좁은 길. 알겠어요? 시골의 좁은 길. 고삿틀 지나. 시골의 좁은 길. 그럴 때는 고삿틀 지나 이렇게 해야 된다. 고삿을 지나면 안 돼요. 고삿틀 지나. 그래서 표기가 다르니까 소리는 같다 할지라도 표기를 달리해서 의미를 구별해줬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정리되나요? 그러면 평소 때 잘 써 안 써 이것들? 잘 안 쓰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올 때 뭘로 나오나? 고유어로 묻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평소 때 잘 안 쓰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수에 대한 거. 그래도 별 3개 해놔. 수나 암이라는 말을 했어. 자, 이것은 원래 중세 때 히읗을 받침으로 갖고 있는 체언이었어. 그래서 이것을 소위 뭐라고 하냐면 히읗 종성 체언이다 그래.
히읗 무슨 체어 나왔지? 정성 체언이다. 그래서 이 히읗을 받침으로 갖고 있는 체언이기 때문에 혼자 쓰일 때는, 혼자 있을 때는 나타나지 않지만 뒤에 뭐가 오면, 자음이 오면, 뭐 기억이 온다든가 디귿이 온다든가 비읍이 오면 이때 히읗과 기억이 축약돼서 키읔, 히읗과 디귿이 축약돼서 티읒, 히읗과 비읍이 축약돼서 시작 피읍이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실제 우리 교재 속에 몇 페이지에 있느냐면 180페이지. 180페이지의 그 박스 속에 있어 없어? 박스 속에 첫 번째 보면 숙항아지, 숙해, 수컷, 숙희와 수탁, 수탁나귀, 수톨조끼, 수퇴지, 숙광말이 있어 없어요? 네, 있죠? 수평아리 있죠? 몇 개입니까? 세어봐. 9개. 몇 개? 9개. 이 9개만 거센 소리로 적습니다. 정리됐나요? 그 외에도 이 9개만 뭐로 적는다? 거센 소리 적는다. 그래서 다 정리해야 돼요. 숙회가 있다. 뭐 굳이 다 안 쓰겠습니다. 숙회가 있다. 그 다음에 수탉이 있다. 있죠? 수평아래가 있다. 자, 이런 것들 보면 몇 면이 거기에 동그라미를까? 거기 보면 다음 같은 거 숙희와 동그라미, 숙희와 동그라미, 숙희와 동그라미. 그다음에 수톨조끼 동그라미. 자, 숙희와는 기와 있죠? 기와? 기와지 볼 때 기와 있지? 기와 가운데는 밖으로 나온 것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와가 있는데 그걸 수기와 암기와, 숙기와 암기와라고 그래. 기와의 일종이야. 그 다음에 수톨조끼 있죠? 이거는 일종의 잠근 장치야. 자물쇠. 알겠죠? 그걸 톨조끼, 수톨조끼, 암톨조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잠금 장치야. 자, 그러면 이걸만 빼놓고는 전부 다 다른 것들은 동물과 관련돼 있죠. 동물 중에서도 가축과 관련돼 있지. 집에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길러지는 것을 가축이라고 하잖아. 대부분 다 가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더라고. 가축에 해당되는 것은 거센 소리를 적는다. 이렇게 수나 암이 붙었을 때 가축과 관련된 말들은 거센 소리로 적는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 몇 가지만, 9가지만 거센 소리로 적어야 돼. 숫강아지, 숙해, 수컷, 숙희화, 수탉, 수탉나귀, 수톨조끼, 수퇴지, 수평아리. 있어 없어요? 있죠? 몇 가지만 시작. 이 9가지만. 정리됐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시험문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의 적응 능력을 기억해서 1번, 2번, 3번, 4번. 자, 다음 중에서 틀린 걸 찾아줘. 몇 번? 그렇지. 3번이지, 3번. 3번에 숙항은 들어가지 않지. 여기 아까 안 들어가잖아. 9개. 거센 소리를 젓는 것은 그 9개만 거센 소리를 젓는다고. 이거는 원래 무슨 말이 있었어? 숙광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굳이 숙황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미 된 소리 된 거기 때문에. 따라서 숙광이 맞고 숙황은 틀린다. 이런 것들이 이제 표준어 규정. 사실 표준어 규정 하나만 다 외우려고 해도 머리가 복잡해지죠. 알겠습니까? 근데 자주 보면 돼. 자주 보면 되고, 여러분들이 할 때 이거였어? 이거였어? 라고 약간 뭐랄까요?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는 단어는 체크 딱 해놓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나머지 이거 뭐 오늘 쓰고 있잖아. 알겠습니까? 그렇게 한 것들은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표준어 규정상의 내용들은 많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야. 이따가 일단 체크해 줄 테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공부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하나도 특히 이거 헷갈리지 마. 수소. 알겠죠? 약간 어색하지만 이렇게 적어야 돼. 수소. 알겠죠? 맞습니다. 수소에 대해서 황소라는 말이 따로 있죠. 따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걸 했어요. 현실 속에서 보면 이렇게 써놓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읽기 쉬워. 수소, 수소. 뭔가 우리 보통 수소 그러잖아. 그러한 거래. 그런데 이렇게 써놓으면 수소라는데 그렇게 어색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과 달리 황소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 그냥 규정상 수소로 그냥 정해놓은 거야. 이해됐나요? 잘 알아두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수놈이야, 수놈. 저거는 수놈이구나, 암놈이구나, 수놈이구나 해야지. 일부러 니은을 참고시켜서 순놈 하지 마. 알겠습니까? 순놈이 아니라 시작. 수놈이다. 다 같이 시작. 수놈이라고 해. 발음할 때 조심해. 순놈이 아니라 다 같이 수놈이야. 그러니까 수놈으로 적한다. 암컷과 수컷이라고 하는 암과 수를 통일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소 무리하더라도 알겠습니까? 정해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 숙콩이 아니라 시작. 숙공이 맞다는 걸 기억해둬라. 자, 다만 예외로 이번에 시험이 나왔죠. 예외로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 출제됐던 것입니다. 예외로
예로 다음같이 그대로 기존대로 무엇을 갖다가 받아가자. 요거 시옷 받침을 붙여주는 것이 있어. 대표 이것이 양념주인데 양, 염, 쥐, 염자는 염소입니다. 그래서 숫양, 숫염소, 숫쥐만큼은 그대로 기존대로 시옷을 붙여준다. 예외로 하나도 이번에 시험 문제 이게 출제됐다. 지난번에 국가직에서 나왔던 문제. 다시 시작. 숫양, 숫염소, 숫쥐. 그래서 양념쥐. 시작. 양념쥐. 이렇게 해서 기억을 좀 해두면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그 나머지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뭐 그렇게 다 쓰고 있으니까. 자, 2번 모음입니다.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다음 단어. 이것도 헷갈렸겠지? 우리가 보통 우리 국어에는 뭐라는 것이 있었냐면, 잘 알아요. 모음조화라는 게 있어. 무슨 조화? 모음조화라는 게 있어. 모음조화라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서로 어울리는 것을 모음조화라고 그래요. 즉 양성모음의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어요? 양성모음의 대표적으로서는 아나 오가 있고, 음성모음의 대표적으로서는 어, 우, 으 같은 것이 있어. 물론 이것과 결합된 모음도 양성모음이고 음성모음이 될 수 있겠죠. 정리되나요? 따라서 이런 모음들은 각기 같은 성질의 모음끼리 어울리는 그런 것들이 과거 중세로부터 쭉 내려왔던 전통이야. 그런데 이런 모음조화를 파괴시킨 것이 있어요. 그런 형태를 갖다 오히려 표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밑줄자 깡충깡충. 시작. 깡충깡충. 그러면 깡이 나와지. 깡에 아지 아는 양성이지. 그러니까 뒤가 뭐 와야 돼? 원래는 깡총이라고 해야 되는데 깡총 산통기가 깡총 뛰어간다. 그러니까 발음이 좀 뭡니까? 경쾌하지 못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아. 어색하고. 그러니까 깡충. 시작. 깡충하죠. 발음의 편리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깡충을 표준으로 선정하게 된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뭐냐? 둥이도 마찬가지야. 둥이도 쌍둥이. 시작. 쌍둥이. 쌍동이가 아니라 다 같이 쌍둥이, 막둥이. 아마 지금 여러분들 누가 쌍동이라고 쓴 사람 없을까요? 그런 거래요. 대부분 다 뭐라고 쓴다? 시작. 쌍둥이라고 하지. 뭐 그런 부분에서 주의를 좀 해둘 필요가 있겠고요. 그 밑에 보면 알겠지만은 오뚜기 밑줄자 오뚜기. 이 오뚜기도 우리가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칫 오뚜기라고 하면 틀려. 오뚜기가 아니라 시작. 오뚜기가 맞다. 그리고 특히 마트 같은 데서 많이 보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뚜기 하면 틀린다. 알겠죠? 이거는 상표로서의 오뚜기라는 고유명사로서, 하지만 실제 상표가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뚜기라는 부사에서 재차 파생된 말이다. 이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181페이지 오히려 이제 거기 나와 있죠. 단순화된 현실 발음. 밑줄짝 단순화된 현실 발음. 발음을 단순하게 하고자 하는 언중들의 그런 어떤 욕망에 의해서 결국 표준어가 되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81페이지 보면 괴팍하다. 원래 한자로 보면 괴팍 야가 돼야 돼. 야, 알겠지? 그 가로 안에 들어있는 것이 맞는 거야. 한자는 한자 음대로 적어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람들이 괴팍이라고 하지 괴팍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괴팍이라고 단순화된 것을 적어놨다. 밑줄 해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줄자 미루나무. 시작. 미루나무. 원래 류자도 보면 버들 류자니까 류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적어놓으면 미류나무에서 이 몸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원래 류할 때 유라고 하는 것은 이 플러스 우 반몸 이가 들어간 것이 유야. 그런데 앞에 또 뭐가 있어? 미할 때 이가 있지. 반복되는 이가 반복되지. 그러다 보니까 발음이 어색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미루나무라고 한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화된 것을 표준으로 삼은 것이다. 그것도 알아두고. 그 다음 의례 밑줄자 의례 할 때 여의가 아니라 다 같이 뭐라는 점? 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캐캐묵다 밑줄자 캐캐묵다. 그 다음에 허위대가 아니라 시작. 허우대. 허위적거리다 아니라 같이 허우적거리다. 이것도 정말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홀소리. 이때 홀소리라는 게 뭐냐면 모음이야 모음. 모음을 홀소리라고 그래. 닷소리를 자음이라고 하고. 그래서 홀소리 발음별을 인정했다. 발음별을 인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뀐 형태를 표준으로 삼습니다. 이거 별 3개 해놔. 상당히 많이 틀렸고요. 이번에도 시험 문제 출제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려. 옛날 오랜 세월 전 약 20년대 30년대 그런 소설 같은 데 보면 뭐라는 말이 나오냐면 그렇게 하구려. 알겠습니까?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하구려 하려니까 어떻게 돼? 발음할 때 쉽다 어렵다? 어려워 발음할 때. 알겠습니까? 그래서
구려보다는 사람들이 자꾸 편한 쪽으로 발음하다 보니까 구려, 시작, 구려 하다 보니까 구려를 맞는 걸로 처리했다라는 거야. 그렇게 하구려. 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마 현대문법 배울 때 높임법에서 하구려는 높임법 가운데, 상대 높임법 가운데 등급 어디에 속했던 거죠? 예사 높임, 시작, 예사 높임, 오시오 소구려리. 알겠습니까? 그래서 구려는 예사 높임에 속하는 것들이죠. 자, 특히 밑줄자, 나무라다 바라다 밑줄자, 나무라다 바라다 밑줄자. 자, 우리 흔히들 나무라다, 야 그렇게 동생을 갖다 나무라지 마 그래야 되는데 나무래지 마 하는데 잘못된 거야. 나무래다가 아니라 시작, 나무라다. 또 하나 바라다지 바래다가 아니라는 점 정이 됐나요? 그런데 만약에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바람은 그래야 되는데 나의 바람은 틀립니다. 나의 바람이라고 해야지. 소망의 의미일 때 바라다가 또 뭔가를 원한다 그런 의미의 바람이죠. 그럴 때는 여기에서 나온 말은 뭐가 다시 바람이야. 나의 바람은 그래야 되지. 나의 바램이라고 하면 틀린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또 활용할 때도 역시 조심해야 돼. 자, 바람이 맞다, 바라다가 맞다라 보니까 바래다는 색이 바래다 할 때는 바래다를 써야 되겠지만 소망의 의미를 때는 바라다를 써야 돼. 자, 그러면서 이 부분에 주의를 좀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는 합격하기를, 내가 합격하기를 바라, 내가 합격하기를 바래. 뭐가 맞아?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것이 맞아, 아래 것은 틀린다는 거. 이거 조심할 필요가 있어. 자, 뭔가 어색한 것 같지만 우리 국어에 또 다른 원칙이 있어. 의문규칙을 배운 적이 있지. 우리가 문법을 배운다는 것은 어문규칙을 잘하기 위해서 규칙을 먼저 배우는 거지. 바라 다음에 같은 동일 모음 아가 온단 말이야. 우리 국어는 항상 문장이라는 것은 단어로 끝나게 돼 있어. 근데 바라, 용언의 어간은 그 자체가 단어가 안 되지. 뭐가 있어야 돼? 어간이 단어가 되기 위해서는 어미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간 다음에 어미가 붙어야 돼. 근데 우리 국어에 의문규칙 가운데 하나, 같은 계열의 모음이 반복되면 동일 모음은 탈락시킨다. 알겠어요? 그래서 적을 때 뭐라고 해야 돼? 바라라고 적어야 돼. 근데 마치 평소 때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어색하게 느껴지겠지. 그러니까 이게 틀리고 이게 맞는 걸로 처리한다고. 아십니까? 잘못된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자는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 따라서 네가 합격하길 바라 그래야지 바래 하면 틀려. 알겠죠?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바래가 아니라 시작, 바라. 지금 이 순간 눈빛 속에서 뭐야 저거 뭐 저렇게 쓰는 거야? 이런 느낌을 가졌던 사람들은 더더욱 별표시 해놓고 반드시 숙지해놓기 바랍니다. 또 하나, 바래지 마. 야, 너 아파트에 바래지 마가 아니라 시작, 바라지 마 그래야 돼. 알겠지? 그리고 나무래지 마 그게 아니라 시작, 나무라지 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 홀수의 발음 형태가 변한 것은 변한 대로 표준어로 인정한다는 것. 그 당시만 해도 이것들이 헷갈려서 안 헷갈렸겠다? 헷갈렸겠지. 바라다냐만 헷갈렸을 거 아니야. 그래서 딱 정해준 거야. 이걸로 해! 라고 이렇게 약속한 거죠. 잘못됐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위를 써야 되느냐, 위를 쓰느냐라고 할 때, 자, 위를 쓸 때는 뭐냐? 위를 쓰는 경우는 위아래 짝이 있을 때가 있어요. 위아래 짝이 있으면 뭘 쓴다? 시작, 위를 쓴다. 자, 위아래에 짝이 있으면 뭘 쓴다? 같이 위를 쓴다. 자, 위아래에 짝이 있는 것을 뭘 쓴다? 같이 위를 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뒷소리가 뭐 할 때? 플러스. 뒷소리가 대체적으로 된 소리가 나오거나 뒷소리가 거센 소리가 나오는 경우. 됐습니까? 이때는 써야 된다. 그래서 위쪽이 맞느냐, 만약에 위쪽이 맞느냐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거 읽어봐. 위쪽. 이거는 위쪽 이렇게 되겠지. 그럼 발음이 뭐야? 이거 더 힘을 들여야 되겠지. 이미 뒷소리가 된 소리 됐는데 굳이 여기다 시옷을 더서 발음할 때 언중들이 힘들게 발음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요. 다소 세게 발음하는 것보다 뭐다 같이 싸납게 세게 발음하는 것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발음하는 것을 뭐 한다고 해서 국어 정책에는 적용하려고 노력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위쪽에, 위쪽에 있잖니. 그럼 얼마나 부드러워. 위쪽에 있잖니, 위쪽에.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싸납게 말할 때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써야지. 위쪽이 맞아요, 위쪽.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층. 다 같이 시작. 위층, 아래층, 위층. 자, 말을 좀 부드럽게 해야 돼. 싸납게 하지 말고 위층, 위층 하지 말고 시작. 위층, 아래층, 아래층 하지 말고 시작. 아래층. 알겠죠? 그래서 이 격도 이렇게 식으면 틀리게 된다라는 거야. 내 말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미 뒷소리가 된소리 됐거나 거선소리 된 경우는 시험 빠져 붙여 안 붙인다라는 것들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윗과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윗과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둬야 되겠죠? 이것은 뒷소리가 애사소리가 나왔을 때 플러스 애사소리가 나오면 윗을 쓴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애사소리나 또는 울림소리. 울림소리 가운데 뭐가 있냐면 니은이나 미음으로 시작될 때 대체로는 시옷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자, 애사소리 할 때 마찬가지죠. 하나 해볼까요? 애사소리. 위 플러스 사람이 있다. 자, 위 플러스 도리가 있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걸 윗사람이라고 그래? 윗사람이라고 그래? 윗사람, 뒷소리가 된소리 돼야 안 돼. 되지? 그러니까 사이시옷 표기하듯이 여기다 이렇게 시옷을 써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윗사람. 마찬가지야. 위도리야, 윗도리야. 윗도리 그러니까 여기다 시옷까지 붙여주는 거예요. 뒤에가 애사소리가 나왔을 때 정의됐나요? 그래야 되겠죠. 자, 마찬가지야. 위 다음에 뭐가 왔다 시작. 놈이 오면 위놈이야, 윗놈이야. 윗놈이라고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지. 그래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니까 그렇게 읽을 수 있도록 적어줘야 되겠죠. 윗놈이다. 그 다음에 위 플러스 뭐가 왔을 때 다 같이 몸이 오면 위몸이야, 윗몸이야. 윗몸 이렇게 해야지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니까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적어주는 거야. 정의됐습니까? 그래서 위아래. 위아래 짝이 있을 때는 위를 쓰고 위아래 짝이 없을 때는 뭘 쓴다 다 같이? 예, 그러죠? 위아래 여기 있죠? 요거 여기 있죠? 위아래 짝이 있을 때 이것도 말을 잘못 써놓은 것 같은데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 써놓지 말고 미안합니다. 요 경우는 위아래 짝이 있을 때 알겠지? 내가 그 편집을 잘못했어요. 판서를 위아래 짝이 있을 때는 위나 뭘 쓴다 시작? 윗을 쓴다. 근데 위아래 짝이 있는 경우야. 위아래 짝이 없는 경우가 있어. 위아래 짝이 없는 경우가 있다. 알겠지? 자, 위아래 짝이 없는 경우는 다음 같은 경우를 씁니다. 대체적으로 세 가지만 기억해둬. 돈 아웃, 돈 이거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돈, 옷. 그래서 윗 이거 있죠? 위아래 짝이 없을 때는 뭘 쓴다? 위아래 짝이 없을 때는 다 써야 되겠지? 웃을 쓴다. 웃. 자, 위아래 짝이 없을 때는 뭘 쓴다? 시작. 웃을 쓴다. 그래서 웃을 쓴다. 그래서 웃돈, 웃어른, 우옷. 우옷이라는 말은 외투. 위에 입는 옷 가운데 가장 겉에 있는 옷을 우옷이라고 그래. 우옷을 벗자. 날씨가 더우니 뭘 벗자 시작. 우옷을 벗자. 그래서 우옷, 우어른 이거 잘해야 돼. 위더를 공경하지 않아. 시작. 웃어른을 공경하자. 됐습니까? 얹어주는 돈, 웃돈을 갖다 얹이다. 했습니까? 웃돈.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해둬. 물론 이거 외에도 뭐 웃국이 있다, 웃기가 있다 하는데 그런 것도 시험에 잘 안 나왔으니까 이 세 가지. 돈아웃 다 같이 시작. 돈아웃 외울 때 돈아웃 알겠죠? 이런 식으로 외워두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리됐나요? 이렇게 표준어 규정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만 더 하고 182페이지. 그래서 182페이지 그런 내용들을 적어놨으니까 꼭 한 번씩 머릿속에 넣는 게 좋겠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한 다음에 5번에 한자 구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규령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구로 있는다.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구, 한자 구가 있어. 이거는 뭐 모르는 사람 없을까요? 이 구는 구를 읽어. 다 뭘로 읽어? 구. 대부분 다 구를 읽어. 근데 딱 예외로 귀로 있는 것이 있어. 귀로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뿐이 없어. 귀글. 같은 말이야. 글귀. 알겠지? 그는 글을 갖다가 알아듣는 글귀가 있다. 알겠습니까? 말귀가 알아듣는 말을 잘 듣는 걸 말귀라고 하고 글을 잘 이해하는 것을 글귀라고 그래. 알겠습니까? 그럴 때에 귀글, 글귀는 귀로 쓰지 구로 쓰지 않는다. 이것만 빼놓고 다 구로 쓴다 생각하면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첫 번째 시간은 표준어 원 시간으로서 여기까지 표준어 배우고요. 잠깐 쉬었다가 표준어 2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할 것이 많죠? 그래도 이제 원리 중심으로 이해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너무나 마음의 부담을 갖지 말고 차근차근 알겠지?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쉬었답시다.